아버님,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어머니 건강이 형님 때문에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재활치료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형님, 무슨 말씀을? 재산이 목적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동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머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지, 동서는 형님에게 왜 저렇게까지 이간질하는 것일지. 지금 바로 사연 함께 보시죠.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장례식장은 무거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와 푸른 꽃으로 장식된 빈소에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70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한 그녀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 단아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지난 3년간의 간병으로 인한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10년 동안 모셨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냉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끝까지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허무함. 이 두 감정이 가슴속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거지? 지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장례식장에는 낮은 흐느낌과 조문객들의 위로의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이 차를 정리하기 위해 움직이던 그때 어디선가 둘째 며느리 다희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또렷이 들렸어요. 네, 형님이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요. 어머님 마지막까지 형님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순간 지원의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처럼 찌릿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죠. 다희는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장례 절차를 주도하고 있었어요. 3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화장은 완벽했고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어쩐지 연습한 듯 했습니다. 지원은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다희의 옆에는 그녀의 남편 태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어깨가 축 처진 그의 모습은 아내 다희의 당당함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어머님께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다희야, 며느리 중에 내가 제일이다라고요. 다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지원은 어떤 승리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형님이 재활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다희의 말끝을 흐리는 모습에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 다희가 효부지. 그 말을 들은 지원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한 번도 불평 없이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마지막 3년은 시어머니의 뇌졸중 투병을 물리치료사 출신인 지원이 직접 재활치료하며 돌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내 정성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참으며 지원은 자리를 피해 장례식장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남편 준혁은 조문객들을 응대하느라 바빴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지원은 또 한 번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옴을 느꼈습니다. 준혁은 항상 바빴어요. IT 회사 해외 사업부 책임자로 출장이 잦은 직업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웠고
그 사이 지원은 시부모와 단둘이 지내며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죠. 시어머니가 지원에게 냉담할 때도 준혁은 어머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라며 상황을 회피했고 결국 지원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들만 남았어요. 시아버지는 오랜 시간 아내의 영정 앞에 묵묵히 앉아 있다가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은 그의 굽은 어깨와 깊게 패인 주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가족들은 빈소 뒤편 작은 방에 모여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내도 없고 나는 재산이 필요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어요. 조금만 남기고 다 고생한 가족들에게 나눠줄 생각이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원은 다희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나더니 재빨리 남편 태우를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태우는 그 눈빛을 읽고 목을 가다듬었어요. 아버지,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재산은 당연히 어머니를 잘 모신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간호도 그렇고 어머니가 우리 다희를 참 아끼셨는데 그의 말은 완곡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시어머니의 재산을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가슴 위에 큰 바위가 놓인 것처럼.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던 지원의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겉으로만 효도한 다희가 이제는 재산까지 가져가려 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은 남편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어떤 반응이라도 보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만 지켰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준혁은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가 되기보다는 방관자가 되기를 선택했어요. 지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기대마저 이제는 버려야 할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 지원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빈소 옆 작은 대기실에서 다희와 시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다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어머니 건강이 형님 때문에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재활치료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그녀의 귀에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지원은 지난 3년간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한쪽 다리와 팔이 마비되었을 때 지원은 물리치료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3번 꾸준히 시어머니의 마비된 근육을 주물러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을 움직여 굳지 않게 하고 보행 훈련을 시켰어요. 의사들은 시어머니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정도 뇌졸중 후 자력으로 걷는데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어머님은 6개월 만에 지팡이 짚고 걸으시네요. 며느리분이 물리치료사라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활치료를 제대로 안 했다고? 지원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인 억울함, 시어머니의 냉대를 묵묵히 견디며 최선을 다했던 시간들, 밤낮으로 재활치료를 하며 흘린 땀과 눈물이 모두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지원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희생과 정성이 이렇게 짓밟히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지원은 다시 빈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단단했어요. 창백한 표정으로 지원이 빈소에 들어서자 가족들은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지원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재단과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의 불꽃이 일렁였어요. 10년 동안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희와 시아버지도 지원에게 다가와 그녀를 바라봤어요. 다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재산이 목적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동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어머님 마지막 순간까지. 지원의 목소리가 흐려졌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듯 지원은 재단을 향해 두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재단이 기울어졌고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과 재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꽃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과일들이 바닥을 굴렀고 촛불이 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얼어붙었어요. 지원아. 남편 준혁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형님. 다희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눈에는 어떤 승리감 같은 것이 스쳤어요. 태우는 입을 벌린 채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10년 동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깨진 꽃병의 물이 바닥을 적시며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졌지만 그 사진 속 표정은 여전히 엄격하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마치 죽어서도 지원을 질책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지원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제사상과 깨진 영정 사진 앞에서 그녀는 1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때는 10년 전 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는 환자들로 북적였어요. 지원은 12시간 근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피로가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이었지만 그녀는 환자들에게 항상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하얀 머리에 단정한 노부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재활의학과에 내원했습니다. 그 노부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허리를 움츠린 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지원이 노부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노부인은 통증에 찡그린 얼굴로 간신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지원은 즉시 노부인의 상태를 평가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의 전문적인 안목으로 노부인의 걸음걸이, 자세, 통증 부위를 면밀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환자분께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보이세요. 허리 통증이 심하고 다리로 방사통이 있습니다. 지원의 전문적인 진단과 빠른 대처 덕분에 노부인은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적절한 물리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지원은 노부인의 치료를 직접 맡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노부인의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고 허리를 지지해주는 운동법을 가르쳤어요. 아이고, 덕분에 한결 나아졌네. 첫 치료 세션이 끝나고 통증이 가라앉자 노부인이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물리치료사님.
당신 덕분에 통증이 많이 줄었네요. 괜찮습니다. 제 일인걸요. 지원이 미소 지었어요. 환자들의 고통이 줄어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 노부인이 바로 시어머니였고 그녀는 지원의 전문성과 따뜻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일주일간의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준혁을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했던 물리치료사야.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지원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남편감으로 어때?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 말에 준혁은 당황한 듯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준혁의 귀까지 붉어졌어요. 지원도 쑥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 앞에 선 훤칠한 키의 남자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순간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 타보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6개월 후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혁은 데이트 때마다 지원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는 세심하게 지원의 취향을 기억했고 바쁜 병원 일정에 맞춰 데이트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당신의 일을 존중해요. 환자들을 돕는 당신의 모습이 정말 멋져요. 준혁의 그 말에 지원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전 연애에서는 늘 자신의 직업 때문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원의 직업을 존중했고 그녀의 열정을 응원했어요. 결혼식 날 지원은 생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준혁과 함께 걷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나는 정말 운이 좋아. 내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를 얻다니. 그 말에 지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열정적인 물리치료사로서의 삶과 함께 이제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벅차게 했어요. 결혼 초기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원을 친딸처럼 아끼고 집안일도 함께 도왔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지원의 직업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쁘니까 내가 좀 도와야지. 어머님은 종종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거나 집안 청소를 도왔어요. 지원은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병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식사와 깨끗한 집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지원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며 물리치료사로서의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만성 허리 통증을 위해 특별한 운동법을 가르쳐주고 주말마다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지원이 덕분에 허리가 훨씬 좋아졌어. 내가 복받았지.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했고 지원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 잘하고 싶었어요. 지원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장남이었기에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지적으로 시작했어요. 지원아, 내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집안일이 좀 소홀해지는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지원의 가슴에 작은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집안일을 열심히 했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저녁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기준에는 부족했나 봅니다. 우리 집안은 항상 음식이 제때 준비되어야 한단다. 지원은 모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했어요. 그녀는 병원 일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저녁 준비를 했고
주말에는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부엌에 서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준혁은 IT 회사 해외 사업부 책임자로서 출장이 잦았습니다.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느라 한 달에 절반 이상을 집을 비웠어요. 지원은 남편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노력했습니다. 준혁아, 어머니가 요즘 내 요리가 맛없다고 하시네. 어느 날 전화로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그런 의도는 아니셨을 거야. 요즘 허리가 아프셔서 예민하신 것 같아. 준혁은 항상 그렇게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그의 말에 지원의 마음이 조금씩 시들어갔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그런 와중에도 지원은 병원에서 주임 물리치료사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녀는 직업적 성취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승진 축하를 바라니?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렴. 그 말에 지원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관리를 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2년 차 시어머니는 손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눈빛에 지원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어머니, 아직은 저희가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어요. 준혁이도 해외 출장이 잦고 저도 병원 일이 바빠서. 지원의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성으로 며느리가 가정보다 직장을 우선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직장은 언제든 그만둘 수 있지만 아이는 때가 있는 거야. 너무 늦으면 후회한다.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녀는 막 병원에서 주임 물리치료사로 승진했고 학술 논문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일도 중요해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이 저에게는 의미가 커요. 지원의 말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가정보다 자신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 시어머니의 그 말은 지원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정과 일 두 가지 모두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지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지원은 남편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중국 상하이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아이 얘기를 하셔. 내가 직장 때문에 미루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남편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지원아, 어머니 세대는 그럴 수 있어. 조금만 참아. 내가 다음 주에 돌아가면 얘기해 볼게. 준혁의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조금만 참아. 어머니 세대는 그럴 수 있어. 내가 나중에 얘기해 볼게.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혼자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는 시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마음 사이에서 그녀는 괴로웠어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지원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답을 찾지 못한 채 지원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의 결혼 생활 2년 차는 시어머니와의 조용한 전쟁 속에서 흘러갔어요. 그녀는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항상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은 새로운 변수를 던졌어요. 바로 둘째 며느리 다희의 등장이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시동생 태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원은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은근히 기대가 컸어요. 이제 시어머니의 관심이 나뉘겠지 하는 생각에 내심 안도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하신대요? 지원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요리사래. 임다희라고. 그 유명한 요리 아카데미 출신이야. SNS에서도 꽤 유명하다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벌써부터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첫 만남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다희는 첫인상부터 완벽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단아한 외모, 고급스러운 원피스, 그리고 시부모님을 향한 공손한 인사까지. 지원의 가슴이 살짝 조여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다희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그녀는 식사 자리에 직접 만든 요리를 가져왔어요. 장어 영양밥과 전복죽, 그리고 몇 가지 특별한 반찬들. 어머, 이걸 다 직접 만든 거니?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음식들을 바라보았어요. 다희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님 건강에 좋은 재료만 골랐어요. 장어는 기운을 북돋워드리고 전복은 눈 건강에 좋거든요. 시어머니의 눈이 감동으로 촉촉해졌어요.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자신도 늘 시어머니를 위해 건강식을 준비했지만 이런 반응은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희는 요리사답게 음식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시어머니는 그 말에 연신 감탄했어요. 우리 다희는 정말 센스가 좋구나. 요리도 잘하고 말솜씨도 좋고. 시어머니의 그 말에 지원의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려왔어요. 다희와 태우의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유명 호텔 웨딩홀에서 치러진 결혼식에는 다희의 요리사 친구들과 SNS 지인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그들은 모두 세련되고 화려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다희에게 갑오로 내려오는 비치 놀이개를 선물했어요. 그것은 집안의 큰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지원에게는 주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지원이 놀라서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다희야, 이건 우리 집안의 보물이란다.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에게 물려주렴. 시어머니의 그 말에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에게는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 그 차별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다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매주 2번씩 시댁을 방문해 특별한 요리를 해드리고 명절에는 항상 가장 먼저 도착해 준비를 도왔습니다. 다희야, 내 음식은 정말 맛있구나. 우리 며느리 중에 내가 최고야. 시어머니의 그 말은 지원의 가슴에 칼로 긋는 듯한 상처를 남겼어요. 1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원은 우연히 다희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샵 효도스타그램, 샵 시어머니 사랑, 샵 완벽한 며느리 요즘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어요.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희를 완벽한 며느리, 진정한 효부라고 칭찬했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사진은 마치 연출된 듯 했습니다. 평소에 거의 찾아오지 않는 다희가 카메라 앞에서만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다 쇼였어? 지원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꾹 눌렀어요.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정적인 변화는 다희가 결혼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첫 손자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희야, 고맙다. 내가 우리 집안대를 이었구나. 시어머니가 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지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도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의 잦은 출장과 자신의 커리어 때문에 미루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지원과 다희 사이의 차별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다희가 만든 음식은 항상 칭찬받았지만 지원이 열심히 준비한 음식은 뭔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다희가 지난번에 해준 된장찌개가 더 맛있었어. 지원아, 너는 왜 다희처럼 못하니? 시어머니의 말에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온 힘을 다해 참았지만 가슴속에서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희가 시부모님께 드린 선물은 센스가 좋다고 인정받았지만 지원의 선물은 굳이 이런 걸 사왔니?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 차별은 너무 뚜렷했고 지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어요. 그녀는 전문 물리치료사로서 시부모님의 건강을 꼼꼼히 챙겼고 특히 시어머니의 만성 허리 통증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어머니, 이 스트레칭을 매일 하시면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질 거예요. 지원이 정성껏 시어머니의 허리를 마사지해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냥 병원에나 다녀야겠다. 다희가 소개해준 한의원이 좋다던데. 그 말에 지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자신은 전문 물리치료사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의 전문성보다 다희가 소개한 한의원을 더 신뢰한다니. 어느 날 지원은 우연히 다희와 태우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 요리 사업 확장할 때가 됐어.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10만 명이 넘었고 출판사에서 요리책 제안도 왔어. 다희의 목소리에는 야망이 가득했어요. 태우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 사업도 잘 안 되고 있는데. 괜찮아. 어머님 이용하면 돼. 내가 효부 이미지로 마케팅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질 거야. 요즘 효도 컨텐츠가 대세잖아. 그 말을 들은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어머니를 이용한다고? 효부 이미지가 마케팅이라고? 그녀의 가슴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다희는 SNS에 해시태그 효부스타그램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시어머니와의 사진을 자주 올렸어요. 그녀는 마치 완벽한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지원은 이런 다희의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했지만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다희를 너무 신뢰하고 있었고 오히려 지원을 질투하는 며느리로 오해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준혁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그는 또다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지원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다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거야. 준혁의 그 말에 지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우의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 빚을 지고 파산 신청을 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다희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다희가 얼마나 힘들겠니? 태우 녀석은 사업 머리가 없어. 시어머니는 다희를 위로하고 심지어 자신의 적금을 깨서 태우의 빚을 일부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다희는 태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요리 사업을 확장했고 SNS에서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다희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고 지원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러나 지원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요.
특히 준혁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는 동안 혼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비록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지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이 전해지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원은 시어머니를 위해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삭한 김과 따끈한 현미밥, 그리고 계절 나물이 가득한 건강식이었죠. 어머니, 식사 준비됐어요. 지원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지원은 시어머니 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왼쪽 팔과 다리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원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물리치료사로서의 훈련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를 걸고 시어머니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자세를 조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시어머니는 급성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 뇌에 혈관이 막혀 오른쪽 뇌에 손상이 생겼다고 했어요. 빠른 조치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재활 과정이 길고 어려울 거예요. 의사의 말에 지원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물리치료사로서 뇌졸중 환자의 재활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준혁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는 유럽 출장 중이었습니다. 당장 돌아올 수 없다고 했어요. 태우와 다이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곧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커져 있었어요. 뇌졸중이에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상태예요. 지원이 설명했습니다. 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그런 상태로. 지원은 그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병원 근무 시간을 줄이고 시어머니의 재활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물리치료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총동원해 시어머니를 돕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재활 치료를 맡을게요. 제가 물리치료사니까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형님이 전문가니까요. 저는 영양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 지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첫 번째 재활 운동을 도왔어요. 점심에는 영양 가득한 식사와 함께 두 번째 재활 운동, 저녁에는 세 번째 운동과 함께 목욕을 도왔습니다. 지원은 전문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했어요. 마비된 팔과 다리의 관절이 굳지 않도록 매일 부드럽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사지도 꾸준히 했어요. 시어머니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점차 운동 강도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다리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그렇게요. 정말 잘하셨어요. 지원은 끊임없이 격려하고 응원했어요. 시어머니의 작은 진전에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어요. 그녀는 지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불편한 듯 했습니다. 그만해. 피곤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어요. 지원의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그녀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뇌졸중 후 환자들은 종종 짜증을 내고 우울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만 더 해보세요, 어머니. 오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지원은 부드럽게 격려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밤이면 지원은 지쳐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종일 시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남은 시간에 병원 일을 처리하느라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출장에서 돌아와 잠시 도움을 주다가 또다시 출장을 떠났어요. 그의 회사는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그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준혁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지만 지원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다희는 가끔씩 방문해서 특별히 준비한 보양식을 가져왔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다희가 왔구나. 반가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어요. 다희는 시어머니 앞에서만 효심을 보였고 실제 재활 간호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꺼내 시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것이 그녀의 주요 활동이었어요. 또 샵 효도스타그램 샵 시어머니 건강식 오늘도 어머님께 정성껏 준비한 보양식을 드렸어요.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게시물을 본 지원의 입술이 떨렸어요. 다희는 1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돌아갔지만 SNS에서는 마치 하루 종일 간병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시어머니의 재활이 진전되자 다희가 주변의 지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형님이 어머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지원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시어머니를 돌봤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너무 억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지만 그 감정을 표현할 곳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말하면 오히려 다희와 그녀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오해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의사들은 시어머니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정도 뇌졸중 후 자력으로 걷는데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어머님은 6개월 만에 지팡이 짚고 걸으시네요. 며느리분이 물리치료사라 정말 다행입니다. 그 말에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시어머니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전문가들은 그녀의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지원이 온 정성을 다해 재활을 도와줘도 그녀의 눈에는 다희만 예뻐 보였습니다. 다희가 가져온 음식만 맛있다고 했고 다희가 방문한 날만 화색이 돌았어요. 어느 날 지원은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활 운동을 마치고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히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디가 부족한가요? 왜 저한테는 항상 차갑게 대하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을 굳혔어요. 넌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아이도 없잖아. 그 말에 지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특히 이 6개월간 헌신적으로 돌봤는데 결국 시어머니 눈에는 자신이 불임인 며느리로만 보였다니. 어머니, 저희가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안 됐을 뿐이에요. 준혁이 항상 출장 다니고 제가 커리어를 쌓고 있어서. 됐어.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어요.
그날 밤 지원은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헌신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또다시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시어머니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왼손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기적 같은 회복이라며 지원의 재활 프로그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재활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시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고 말이 약간 어눌해졌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지원은 그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의 진단 결과 작은 혈전이 또다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회복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첫 번째보다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지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두 번째 뇌졸중 후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말하기도 어려워졌고 왼쪽 팔다리의 마비가 더 심해졌어요. 지원은 더 집중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준혁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습니다. 미안해, 지원아. 어머니가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힘들어. 준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지원은 그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그녀의 몫이 되었어요. 다이도 처음에는 자주 방문했지만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이상 SNS용 사진을 찍기 좋지 않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음식만 전달하고 빨리 자리를 뜨곤 했어요. 지원은 홀로 남아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낮에는 재활 운동을 돕고 밤에는 시어머니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곁을 지켰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해도 그녀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들은 말을 들을 수 있고 정서적 지원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마지막 몇 주는 지원이 병원 침대 옆에서 하루 24시간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나빠졌어요. 의사들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준혁도 해외 출장을 미루고 돌아왔지만 그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지원이 홀로 시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제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지원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의 복잡한 감정들이 모두 녹아내렸어요. 서운함, 억울함,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 지원의 손을 약하게 꼭 쥐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지원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원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10년간의 서운함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다이가 한 말을 들었을 때 지원의 가슴에 10년간 쌓인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깊어지며 정원의 진달래가 붉게 피어났지만 시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책을 넘기던 그는 문득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크고 깊었어요. 더욱 아픈 것은 아내가 떠난 후 가족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원이 재단을 무너뜨린 사건 이후 가족 모두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어요. 다희는 남편 태우와 함께 형님이 불안정하다며 거리를 두었고 준혁도 아내 지원에게 실망한 듯 멀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다희가 틈만 나면 찾아와 지원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고 아들 준혁은 갈등 속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큰 며느리 지원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인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써온 일기였어요. 시아버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였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들 집으로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느껴졌어요.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준혁과 지원이 먼저 도착했고 조금 뒤에 태우와 다희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례식 이후 시아버지를 뵙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거든요. 그녀의 손가락이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다희는 시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하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제가 끓인 보약 드셨어요? 다희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어요. 시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엄숙했습니다. 다들 왔으니 이야기를 시작하자. 테이블 위에는 차와 과일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분위기는 경직되어 있었고 특히 지원은 시아버지의 눈길을 피한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그의 말에 다희가 약간 움찔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너희들 요즘 말이다. 시아버지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갑자기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버님, 지원이 가장 먼저 달려가 그를 붙잡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놀라 외쳤어요. 그의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원의 몸이 자동으로 응급 모드로 전환되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119에 전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아버지를 바닥에 눕히고 넥타이를 풀어주었어요. 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가슴이 아프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전문가다운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원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폈어요. 물리치료사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도 배웠기 때문에 그녀는 심정지 증상을 알아보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깊게 숨 쉬세요. 천천히. 제 말 따라서요. 지원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다희는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태우는 황급히 현관문으로 달려가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발 버티세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가 모두 의미 없어 보였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시아버지의 생명뿐이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고 시아버지는 지원의 품에 안겨 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아버님, 응급구조대가 들어와 재빨리 시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원은 눈물로 흐려진 시선으로 시아버지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병원 진단 결과 시아버지는 심장마비가 아니라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을 보였다가 쇼크로 인한 실신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큰 위험은 넘겼어요. 오히려 예상보다 빨리 안정을 되찾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물리치료사 출신이신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빠른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했어요. 의사가 가족들에게 설명했어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선 준혁은 아내의 어깨를 꼭 감싸 안았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일반 병실에 입원한 시아버지는 48시간 동안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원은 병원을 떠나지 않고 시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물리치료사 출신인 그녀는 의료진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시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매시간 체크되는 활력 징후, 약물 투여 시간, 회복 과정까지 모두 기록했어요. 다희와 태우는 첫날 병문안을 왔다가 곧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다희는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병원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다희는 짧게 방문했다가 바빠서라는 핑계로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지원은 그런 다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아버지의 회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후 시아버지의 상태는 매우 안정되어 퇴원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앞으로 최소 3개월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퇴원 전날 간호사들이 모두 퇴근하고 병실이 조용해졌을 때 시아버지는 지원에게 물었어요. 지원아, 서랍 좀 열어주겠니? 지원이 베개 옆 서랍을 열자 시아버지는 그곳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 시어머니의 일기다. 장례식 날 보여주려 했었지.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어요. 내 시어머니는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단다. 특히 너에 대해서. 시아버지는 일기장에서 한 페이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지원이가 내 다리를 마사지해 주었다. 큰 며느리가 정말 고맙다. 어느 순간부터 큰 며느리에게 표현을 잘 못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죽기 전에 꼭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다. 지원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속으로는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의 가슴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어요. 지원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걷지 못했을 것이다. 그 아이의 물리치료 지식과 따뜻한 마음이 내 몸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 아이를 많이 아프게 했구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원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어요. 10년간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헌신이 결국에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 부분을 넘겼어요. 그것은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오늘 밤이 내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 내 남편에게 부탁한다. 지원이를 잘 돌봐주고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길. 그리고 다이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아이의 진심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지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다이의 위선을 알아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더 일찍 나서서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 내 침묵이 너를 더 아프게 했구나.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시간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일기장을 지원에게 건넸어요. 이제 이 일기장은 내가 가지고 있거라. 이건 너의 10년 헌신에 대한 어머니의 답장이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10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이 작은 일기장으로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항상 내가 좋은 며느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 말에 지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말수가 적었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나도 아내처럼 늦게 깨달았구나.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아버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지원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지원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의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문득 시어머니가 저 별들 사이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저도 어머님을 사랑했어요. 지원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서운함과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다이와의 문제, 준혁과의 관계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지원은 이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들을 직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 작은 책 속에 담긴 진실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지 7주째 되는 날, 지원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어요. 오늘은 시어머니의 49제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도라지나물, 고사리, 시금치 무침과 갈비찜, 생선전까지. 지원은 밤을 새워가며 이 모든 음식을 손수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지원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미움이나 서운함 대신 따뜻한 그리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깔끔한 검은색 한복을 입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정성스러운 간호 덕분이었죠. 지원아, 정말 수고했구나.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어요.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전 11시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준혁은 휴가를 내고 일찍 귀국했고 태우와 다이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어머니를 추모하는 마음만은 모두 같았어요. 49제 의식이 끝난 후 시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돌아왔어요. 오늘 중요한 것을 나눠주려고 한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비추색 옥비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 엄마가 평생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란다. 우리 집안의 3대째 내려오는 보물이지. 다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그 비녀를 자신에게 잠시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언젠가 내게 줄게라고 약속했었죠. 시아버지는 천천히 지원에게 다가갔어요. 지원아, 이 비녀는 이제 네 것이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주시기로. 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시어머니는 마지막 일기에 분명히 썼단다. 지원이가 내 진정한 딸이었다. 내가 가장 아끼던 비녀를 그 아이에게 주길 바란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의 손에 비녀를 올려놓았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인정과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이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스쳤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일기가 공개된 후 그녀의 위선은 점차 가족들에게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 태우가 다이의 휴대폰에서 효도 마케팅 계획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 충격으로 태우는 다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고 다이는 더 이상 과거처럼 행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9제 이후 가족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해외 출장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는 지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준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의 마음에 단단히 얼어붙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앞으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도 이제 과거의 아픔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원했어요. 지원은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재활센터의 책임 물리치료사로 승진했어요. 동료들은 그녀가 시어머니 간병을 위해 경력을 잠시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지원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가족 돌봄과 직업적 성취를 모두 이루셨으니까요. 후배 치료사의 말에 지원은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자신의 여정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4살 여자아이가 입원했어요. 은지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물리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불행히도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은 고아였어요. 안녕, 은지야? 나는 지원 선생님이라고 해. 앞으로 내 다리가 좋아지도록 도와줄게.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은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곧 지원의 따뜻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가 아파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은지를 보며 지원의 마음이 찢어질 듯 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모성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은지의 재활을 돕던 지원은 점점 그 아이에게 애착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준혁에게 말했어요. 여보, 은지를 입양하고 싶어요. 준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은지를 만나보고 싶었어. 그 말에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토록 바랐던 가족의 확장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어요. 시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 웃음소리가 필요했지.
은지가 왔으면 좋겠구나. 은지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지원의 따뜻한 보살핌과 준혁의 재미있는 놀이, 그리고 시아버지의 지혜로운 이야기들 덕분에 점차 밝아졌어요. 특히 시아버지와 은지는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은지에게 책을 읽어주고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은지야,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 시아버지는 어머님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할아버지? 이분이 바로 너의 할머니란다.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은지의 맑은 눈이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가 예쁘시네요. 저랑 닮았어요? 그 질문에 모두가 따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래, 너랑 아주 많이 닮았단다. 은지의 재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지원의 전문적인 치료 덕분에 반년 만에 은지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봐봐.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은지가 처음으로 지원을 엄마라고 부르며 기쁘게 외쳤어요. 그 순간 지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성이구나. 그녀는 은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정말 잘했어, 우리 은지.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야기는 은지가 5살이 된 1년 후의 봄날로 넘어갑니다. 준혁과 지원의 집 뒤뜰 정원은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했어요. 은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정원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은지가 하얀 꽃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진달래란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꽃이지. 지원은 정원 한켠에 서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이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행복해? 준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그녀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시어머니가 이 행복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 보고 계시죠?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지원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실연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그 모든 어려움이 결국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정원에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하얀 진달래 꽃잎이 살랑살랑 춤을 추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시어머니의 미소 같았습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미래는 밝았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같이 사진 찍어요. 은지가 즐겁게 외쳤어요. 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았어요. 하나, 둘, 셋, 치즈. 셔터가 눌리는 순간 바람이 불어 하얀 꽃잎이 그들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4명의 행복한 가족이 담겼지만 지원의 마음 속에는 5번째 가족인 시어머니도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지원의 인생에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었고 모든 시련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허빌리테이션, 즉 재활의 의미였어요. 하얀 진달래 꽃잎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중 가슴 찡한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내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